자, 두 번째 동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자, 이번에는 이제 수계망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드레이네이지 패턴, 드레이네이지 네트워크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하늘에서 바라본 대부분의 수계망은 나무와 비슷해요. 나무 같죠, 그죠? 나무랑 비슷한 혹은 수지상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뿌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나뭇가지 같아 보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수계망 패턴을 보면요. 이런 수지형, 그다음에 직사각형, 렉탱글라, 그다음에 격자형, 트레일리스 패턴, 그다음에 방사형 같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방사형 같은 형태도 있어요.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뭐 하나 더 있어요. 패러럴도 있긴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한번 볼게요. 수지형입니다. 표토와 기반화 및 침식에 대해서 비교적 균일한 저항을 가지는 상류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하천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류는 무작위로 분기하게 되고요. 침식하면서 경사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경사 방향이 여기는 이쪽이고요. 그죠? 빨간색으로 한다 그래 놓고 왜 이 색으로 했을까요?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쪽이고요. 그죠? 여기는 이쪽이고요. 이게 지역마다, 위치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사를 보면 이렇게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달라지는데, 자, 비교적 침식이 균일한 화강암 지역에서 이런 형태들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수지상, 수지형, 이런 수계망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렉탱글러 네트워크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전부 직사각형처럼 우리 바둑판 비슷하게 보이긴 하죠. 단층선에서 보다 쉽게 침식되고 부서진 암석을 따라서 하천이 형성되는 단층 지역입니다. 단층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쉬운 그런 이제 하천망 형태는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격자형이 있습니다. 격자형은요, 이렇게 습곡이 발달을 했는데 여기를 횡단하는 하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절개된 암석이 불균일한 저항을 받는 곳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어때요? 또 이 안에서의 이 두 개의 지금 리지죠, 언덕이 있어요. 힐이 있다 보니까 이 힐을 쉽게 넘지 못하니까 이걸 중심으로 물이 모이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격자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남부 해안 평야지 같은 데서도 완만하게 경사진 지층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저항을 받을 경우에 이런 트레일리스 격자형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방사형입니다. 방사형은 독특하게 뭐 섬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이 있고요. 주변으로 하천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 아닌 전체적으로 햇볕이 왜 우리 해 그릴 때 이런 식이 되죠. 그죠? 이런 형태로 나가는 패턴을 우리가 방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평행형이 있어요. 패러럴 네트워크인데요. 극경사지 사면에서 잘 발달해요. 표면에 뚜렷한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 면이 아예 극경사 면에서 이렇게 침식이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나 아니면 집을 짓기 위해서 산을 깎아 택지를 조성했는데요. 단기간에 집을 못 져갖고요. 이제 택지를 그냥 이렇게 한 1, 2년 방치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옹벽, 그 절토사면 만들어 놓은 곳들이 극경사면이잖아요. 요렇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만들어집니다. 침식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극경사 때문에 하천은 지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다 흘러내린 다음에 밑에 잔뜩 쌓여서 무너지는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천의 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스트림 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형 내의 하천을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천 지류의 수계망에 체계적인 차수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천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망의 다양한 분류법들 중에서 수문학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호톤 스트렐러의 분류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멜톤이라는 분이요,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량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호톤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이 호톤의 하천 차수 방정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n차까지 넘어갑니다. 그럼 1차는 뭐냐? 수원의 시점으로부터 물이 흐르고 지류가 없는 유로입니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면을 따라서 흐르던 물이 드디어 수로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위에 지류는 없는 거죠. 요게 1차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1차 수계들이 1차와 1차가 만나면 2차 수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1차 수계가 합류해서 2차 수계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시 1차 수계가 하나 붙었어요. 그럼 요건 2차고요. 1차가 ಬಂ다니까 어때요? 3차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2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가 3차가 되기 위해선 1차와 1차가 만나서 2차가 된 1차와 1차가 만나서 2차가 된 수계가 2차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차수가 만났을 때 한 차수가 증가합니다. 3차 수계가 됩니다. 그래서 n차 수계는 이처럼 하천 차수가 w인 두 하천이 합력이 되면 차수가 w 플러스 1인 하천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하천 차수가 w인입니다. 같은 걸 때요. 반면에 하천 차수가 각각 wn 이렇게 될 때 그럼 n이 w보다 크다. 인 두 하천이 합류해서 합류점 하류부에서 하천 차수는 무조건 n이 됩니다. 그냥 큰 차수로 간다. 아까 1하고 2하고 만나면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천 차수는 하류에 이를수록 증가하므로 주하천의 차수는 가장 높은 거죠. 여기서는 어떤 게 제일 높아요? 3차수가 가장 높죠. 3차 수계가 3차 하천이 가장 높은 차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을 보면 이제 실제 지형에 이제 이렇게 유역이 만들어진 거죠. 유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물을 유역을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큰 유역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안에서 이제 수계를 나눈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그냥 모식도 형태로 만든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요.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1차수 한번 볼까요? 1차수가 이런 게 1차수죠. 점선으로 된 부분들이 1차수입니다. 1과 1이 만나서 2가 되니까. 그럼 자, 1차수 몇 개인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개가 됩니다. 1차 하천차수가 1인 하천이 19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1과 1이 만나서 2가 되는 거죠. 이번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2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얘는 왜 안 했을까요? 얘가 헌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럼 몇 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됩니다. 8개 맞죠? 다음에 또 이번에 마지막 볼까요? 3차 하천 볼게요. 3차 하천입니다. 2차와 2차가 만나서 드디어 3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와 3차가 만났을 땐 3차가 됩니다. 근데 얘가 같은 라인이죠. 이 라인은 무조건 한 개예요. 어디서? 3차 라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여기가 4차가 되지 않는 한 라인은 한 개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3차는 몇 개? 3차는 몇 개? 한 개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 차수를 구할 때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하천 차수 구하는 거 생각보다
쉬워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숫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선의 굵기가 다르죠. 왼쪽 그림 보면은 3차 라인이 가장 짙고요. 2차 라인은 옅고요. 그죠? 1차 라인 어때요? 1차 하천차수 1차 하천은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선은 퍼스트 오더네요. 그죠? 네, 퍼스트 오더. 그다음에 실선은 세컨드 오더. 두꺼운 선은 서드 오더입니다. 그다음에 곡선은 뭐로 돼 있어요? 네, 유역의 경계다라고 이제 분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수령, 분수계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역 밀도 이야기할게요. 수계 밀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유역에 실제로 물이 계속 흐르는 상수하천이 있으면 유역 밀도는 물이 얼마나 잘 유출되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단위 면적 안에 어느 유역 안에 하천이 1km 똑같은 이제 면적의 유역이 있는데요. 네, 어디는 2.5km가 있어요. 여긴 1km가 있고 여긴 2.5km가 있어요. 어디가 하천이 많습니까? 2.5km 하천이 있어요. 그럼 2.5km 하천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상수 하천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유량이 풍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1km 하천밖에 없어요. 유량이 생각보다 없는 거죠. 하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의 지하 수자원이라든가 유량이 풍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형에서의 유역 밀도는 강우 또는 비강우기에 따라서 원래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형도에서 이제 수계막 라인을 이용을 합니다. 이 수계막 라인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수하천하고요. 그 다음에 건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을 빼버린 상수하천의 밀도만 우리가 구하면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형도에서는 일정하게 나타난 하천의 길이가 있으므로 측정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유역의 밀도는 가장 가까운 물가지의 평균 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서식처의 추정이라든가 도로 설계, 하천 보호지역, 산불 위험도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역 내에 지류 하천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는 척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유역 밀도 혹은 수계 밀도라 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한 호우 응답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는 식인데요? 단위 면적당 하천 길이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역 밀도는 유역 면적분의 하천의 길인데요. 대부분 유역 면적은 제곱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쓰고요. 하천 길이는 킬로미터를 씁니다. 뭐 규칙은 아닌데요. 네. 이게 만약에 미터 퍼 제곱미터로 바뀌잖아요.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밀도 값이 값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제곱킬로미터 분의 킬로미터를 사용한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분수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분수계 이야기를 간단하게 앞에서도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그죠? 지표면 및 지표하 분수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땅 표면 위에 하고요. 땅 속하고의 분수계가 나눠지는데요. 물이 서로 다른 수계로 흘러가는 유역의 경계를 우리가 분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산마루나 산맥을 분수계라고 얘기를 해요. 분수령이라고도 해요. 여기가 높은데 가장 높은 고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면 어때요? 자,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그죠? 이쪽에 떨어지면 이쪽으로 흘러서 물이 어디로 모일까요? 여기로 모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선을 중심으로 각각의 하천이 유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표수는 분수계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지하수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할 때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표 하의 흐름은 지표면에 평행하다라는 가설을 놓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작업을 진행을 해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보면 어때요? 모함이 중간에 있거나 경사지, 투수성이 다른 평지에서는 지하수의 분수계는 지표수 분수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표수는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가는데 지하수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석회암지대, 빙하태석, 화산석, 해안습지 같은 데서는 전혀 엉뚱한 지하수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모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지표면이죠. 지표면에 지금 짙은 색 이 부분이 분수계가 될 겁니다. 분수령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듯이. 자, 가장 높은 점을 연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디로 나와요, 물은? 여기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 물은 이 지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하수는 똑같이 지표수는 이렇게 나와요. 분수령. 물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죠?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요. 이렇게 흘러서 결국엔 하천을 따라서 계류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자, 지하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지하수 봅니다. 지하수는 지형이 전혀 다르네요. 그죠? 가운데가 굉장히 높고요. 그라운드 워터가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 애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쪽으로도 나가죠. 이쪽으로도 나가고 위쪽으로도 새 나갑니다. 이쪽이 지하에서는 기반함의 모양에 의해서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는 어때요? 분수가 한 곳으로 나오지만 여기는 유출구가 세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꼭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림과 같이 아마 교재가 내용의 번역이 약간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하수는 왼쪽 하천으로는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자, 지표면 분수계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분수계, 분수령이. 그래서 지표면의 표면수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땅속으로 가면서 스며들잖아요. 스며든 지하수는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면 자, 여기가 기반함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가 기반함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네. 이쪽을 따라 흐르던 물은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지하수는 대부분 다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스프링이니까 일로 이제 용출이 되는 거죠. 이쪽 스트림으로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여기 떨어진 물부터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반함이 이 A에 있다. 이번에는 A에다 기반함이 위치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대부분의 지하수는 이쪽으로 왼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이 밑으로 그냥 흘러버리죠. 이 밑으로 타고 흘러버리죠. 양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자, 지질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자, 아까 얘기했죠. 기반함이 여기에 위치하냐, A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자, 어디에 위치해도 얘한테는 안 가요. 왼쪽으로는 안 가요. 근데 이제 A에 위치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하수는 그냥 땅속을 따라 흘러버리기 때문에 양쪽 다 안 가는 형태가 된다. 결국은 바깥에서 볼 수가 없죠. 땅속을 다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분수계의 구분이 어려워서 물수지를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분수계에서 하천까지 지형의 종단면을 살펴보면요. 이런 분수계 형태는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사면이 이렇게 네, 볼록형이냐 아니면 평행형이냐 오목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요. 복합사면이라면 또 독특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차이는 토심, 지위, 임도 설치, 수학 방법, 기타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면형은 볼록, 평행, 오목, 복합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네, 이 사면형에 따라서 실제로 물이 도달하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천의 형태학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하천의 형태학은 그 자체로 연구분야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레오폴드라는 분이 64년도에 그 이제 저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대하천을 다루는 4차 이상의 이제 아까 차수 4차 이상을 다루는 관리자는 수리학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천 형태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을 준설, 매립, 유로의 변경, 침식 방지 시설의 건설, 수자원을 위한 저수지와 여울의 변경, 하천변의 식생 제거, 하천의 말뚝을 박는 것 등은 정말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선으로 잘 흐르는 하천에요. 여기다가 제가 바위를 하나 이렇게 예쁘게 뭔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바위를 하나 갖다 놨어요.
물이 어떻게 와요? 이렇게 물은 직선으로 흘러가고 싶어 하는데 부딪히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반대편 쪽이 침식이 시작이 됩니다. 얘 때문에 여긴 침식이 안 되니까 침식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파여서 이건 하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커브형 하천들이 만들어요. 여기가 이제 변이점이 되는 거죠. 형태로 바뀐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 두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방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제방은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방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여기 보면 하천에 자연스럽게 범람이라든가 퇴적 침식에 침식 퇴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둑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형 하천의 둑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정한 수로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침식이 돼요. 침식이 되고 퇴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물 주변의 식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둑은 유심선의 양쪽에 모래의 퇴적과 중앙의 계류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식생이 있는 둑은 둑을 따라 흐르는 물의 유속이 느려져 갔고요. 식생에 의해서 물이 느려지죠. 유속이 느려져서 모래가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쌓이게 되고요. 이런 유속은 퇴적물을 운반, 사행천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연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충적평야의 새로운 하천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토지 이용이 가능한 저지대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침식과 침전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형태의 둑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행천입니다. 아까 이제 직강하천이 이런 변이점이나 변곡점에 의해서 변이점의 닉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변이점에 의해서 점점 사행천이 됐다가 이게 범람에 의해서 직강하천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우가코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사행천이 됐다가 이런 것들이죠. 물은 하천에서 이제 직선으로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둑의 구부러진 부분을 침식시키게 됩니다. 그럼 하천에 변이점이나 장애물이 없으면 실제로 사행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구부러진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가장자리에 돌이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없으면 물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계속 흐르고 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천의 변이점이나 장애물 주변에서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며 뱀처럼 구부러진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사행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사행천의 원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물의 잠재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이가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돌의 위치를 바꿔도 아니면 돌의 각도를 조금만 틀어놔도 전혀 엉뚱한 방향,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침식과 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 보시면 어때요? 노란색으로 샌드바가 생기죠. 여기는 물이 거의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이 흘러가는 거는 굵은색 화살표 있는 점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침식이 일어나는 구간, 여기가 수충부입니다. 물이 부딪히는 거죠. 직선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겠고요. 튕겨서 이렇게 부딪히고요. 다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여울이 생기고, 여기는 퇴적이 되고, 여기도 퇴적이 되고, 여울이 생기고, 침식이 되고, 침식들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라고 이제 내드렸던 예제가 있었어요. 그죠? 예제 3문제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유역에 1년 동안 48인치의 강수량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하천 유출은 26인치고요. 증발산량은 30인치로 각각 관측이 되었을 때 지하수 변동량을 계산하고 결과를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하시오. 자, 당구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단위 변환을 주의해서 신중하게 계산을 하시오라고 제가 말을 더 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는 원래 이제 그 산림과 물이라는 교재는 번역을 하시면서 이 예제들은 번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본 그 원서를 보면요. 원서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분들 이제 이게 유역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단위가 조금씩 사용되는 단위가 다르고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단위 환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 저자께서도 인치와 센티미터를 같이 병행해서 써 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인치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값을 센티미터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전체를 우리가 주어진 값들을 다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냥 계산해서 환산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자, 유입량 이퀄 유출량입니다. 그죠? 유입량 이퀄 유출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48인치가 유입량이고요. 그죠? 유입량은 강우량입니다. 유입량은 유출량인데 유출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식에 세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천 유출하고요. 지하수 변동량하고요. 그다음에 증발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8 강수량 48은 네, 하천 유출 26 플러스 델타 S 지하수 변동량 플러스 네, 증발산량 30인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이항 정리하면요. 델타 S 지하수 변동량은 48 마이너스 26 플러스 3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인치가 나오게 되고요. 네, 8인치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해야겠죠. 그럼 1인치가 2.54cm니까 2.5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0.32cm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델타 S. 실제로는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훨씬 많았던 거죠. 결국은 지하수 변동량이 이만큼이 됩니다. 마이너스 20.32cm로 지하수가 유출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유입량하고 유출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 유출이 26인치, 그다음에 증발산량은 아마 20인치 이 정도로 계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 변동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인치 정도가 나와서 결국은 48 유입량하고 유출량 48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같아지기 위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20.32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 자체가 약간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풀어볼게요. 환산할 때는 48인치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이제 121.9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특별히 따로 이야기가 없을 때는 계산하실 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출량 중에 하천 유출이 26인치였으니까 환산하면 66.04cm. 네, 유출량은 증발산량이 30인치니까 76.20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76.2cm. 자, 그다음에 이제 유입량은 유출량이니까 결국은 유입량하고 유출량을 각각 대입을 하면 됩니다. PG는 강수량은 유출량 플러스 하천 유출 플러스 지하수 변동량 그다음에 증발산입니다. 그래서 121.92는 66.04 플러스 델타 S 플러스 76.2를 해서 결국은 풀면 식이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0.32cm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원본을 그대로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제 2-2번인데요. 10헥타르의 면적에 토양에 10cm 깊이의 물을 관계하였습니다. 관계 펌프가 분당 1000갤런으로 작동했다면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단위 변환을 주의해서 계산해 볼까요? 그럼 단위를 다 맞춰야 됩니다. 헥타르 단위라서 이거 계산 안 되고요. 센티미터고요. 그다음에 갤런으로 돼 있죠. 이거를 다 통일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MKS 단위, 미터법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1헥타는 10,000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10cm는 얼마입니까? 0.1m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1000갤런인데요. 1갤런이 약 0.00378호 세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갤런이니까 3.785412 세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계략 잘라도 3.79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럼 관계한 총 물의 양을 먼저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10헥타의 면적에 0.1m 높이의 물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부피를 계산하면 되죠. 10,000제곱미터 곱하기 0.1m를 하면 1000세제곱미터의 물을 우리가 공급을 한 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1000세제곱미터를 나누기 아까 1000갤런이니까 분당 1000갤런이니까 몇 분 걸렸냐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3.78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해주면 계략 264.172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어요?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죠.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제 60으로 나눠주면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4시간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한다 그러면 4시간 24분 10.32초가 되는데요. 질문은 몇 시간이었으니까 4.4시간이라고 답을 쓰셨으면 맞게 하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도시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과 증발량은 각각 125cm와 80cm로 관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입량이 125고요. 유출량 중에 일부가 80이었네요. 그죠? 이 도시는 하루 평균 4,000세제곱미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여러분들 델타 S가 있었죠. 지하수위 변동량. 얘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지하수 변동량을 구하낼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델타 S는 0이다라고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입량은 강수량이고요. 125cm입니다. 유출량은 뭐가 있습니까? 증발량. 그죠? 80cm가 있었고요. 하천 유출 플러스 지하수 변동량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 유출 플러스 지하수 변동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하천 유출과 지하수 변동량이기 때문에 유입량은 유출량하고 같고요. 그럼 125는 cm는 80cm 플러스 하천 유출 플러스 지하수가 될 테고요. 결국에는 이제 따라서 하천 유출 플러스 지하수는 125-80이니까 45cm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루 평균 4,000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0.45m로 환산을 해줄 겁니다. 자, 다음에 하루에 4,000세제곱미터니까 연평균 연으로 가야겠죠. 연으로 하면 어때요? 1년은 4,000 곱하기 365를 해줍니다. 그래서 146만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평균 깊이 0.45로 나누게 되면 146만 세제곱미터 나누기 0.45m 하면 대략 324만 4,040 어렵다. 324만 4,444.44 제곱미터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킬로미터로 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되죠.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가 10의 6승 제곱미터니까 환산하면 100만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 3.24 제곱킬로미터가 될 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하천 유출하고요. 지하수 변동량 전액을 전체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총 이용량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우리나라의 수자원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땠냐 하면 2015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 그죠? 28% 정도가 실제 사용된 물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거꾸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요. 아까 우리 계산했던 146만 세제곱미터에다가 요거 28%, 요게 이제 146만 세제곱미터가 28%인 거니까 얘를 거꾸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요. 요 정도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평균 깊이로 환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11.59 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 부분은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대로 풀었는지 잘못 풀었는지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서 나중에
이번 과제 이제 다음에 이제 2장 과제가 나가거든요. 이번 주 과제 나가는데요. 과제 마지막에 자 요렇게 우리나라의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참고를 해서요. 실제 면적을 한번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평가에는 넣지는 않을 텐데요. 같이 한번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뭔가 착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셔서 요것도 같이 제출을 예제 2-3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과제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분수령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분수령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A점이 유출점입니다. 이 유출점으로 모여드는 분수령을 등고선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딱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려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거 프린트 하셔갖고요. 아니면 뭐 컴퓨터로 그리셔도 돼요. 손으로 예쁘게 그리셔갖고 네, 캡처 하시든지 사진을 찍으시든지 뭘 해도 좋습니다. 찍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유역도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 실습했죠? 하천 차수와 하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천 차수는 제가 이미 구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되니까 하천 차수에 맞는 하천수를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럼 과제가 3개가 되는 거죠. 2-3 하고요. 3-1하고 3-2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2-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실제 수자원량에서 그 지하수 변동량하고요. 지하수 유출하고 하천 유출을 합친 거에 몇 퍼센트를 썼는지 그러니까 28%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그거 사용됐으니까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표 아마 보여드린 거 있을 거예요. 총 우리나라의 총 강수량 얼마, 그다음에 하천 유출 얼마, 홍수시 유출 얼마 뭐 해서 이용량에서 28%돼 있는데요. 이 28%가 100%의 28%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하천하고 지하수 유출의 28%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식을 한번 성립을 해서 풀어 보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하고 3-2번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메일이나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3개를 지난 학기에도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드리니까, 과제를 2개를 동시에 나오니까, 2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과제가 하나 나가면 하나밖에 안 올라가요. 제가 이제 과제란을 3개를 만들어 드리긴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각각 한 페이지씩 3장을 과제를 푸시고요. 뭐 스마트폰이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캡처를 하시든지 캡처를 하신 것들을 사진을 3장을 파일로 압축해서 여러분의 학번, 뭐 성명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제출하실 때는 뭐 스마트폰도 좋고요. 뭐 사진으로 찍어서요. 그럼 사진이 몇 장이 될까요? 3장이 될 것 같은데요. 3장을요. 따로따로 제출을 못해요. 첫 장만 내면 나머지 2장은 이제 제출 못한다고 문제돼서 저한테 엄청나게 문의를 할 겁니다. 네, 압축하세요. 압축. RGB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압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 압축한 파일명을 여러분들 학번 성명으로 파일명을 바꾸시면 돼요. 뭐 .zip가 되겠죠. 그죠? zip 파일이 되겠죠. 자, 요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꼭 해서 요 3장은 프린트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과제란에 따로 요 지금 3장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 동영상이 두 개예요.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좀 짧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교재 내용이 좀 짧아서 빨리 끝난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강의 동영상 두 편이고요. 그래서 실습을 과제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과제 제출하는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지란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뭐 참고 문헌 내용들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